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현대시대의 계급을 나누는 7가지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아비투스란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는 계층 피라미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나눠져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비투스란 단어는요, 라틴어로 가지다, 그리고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사회철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한 거를 가지고 써 있는 책이 이 아비투스란 책이고요. 그럼 이 아비투스란 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서열이 저절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아비투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비투스 책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각각의 층들이 갖고 있는 이 7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요 7가지의 자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운명스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신과 같은 계급에서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을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내 야망을 정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내가 만약에 하루층이라면 이 하루층에서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을 보고 내 야망이 정해지다 보니까 나는 그 이상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을 꿈꾸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바로 당신은 볼 수 없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였냐면 꿈은 지식이다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중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크루즈가 뭔지도 모르면 지중해 크루즈라는 여행은 절대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류층은요,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운명 변화란 단어는 없는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죠. 뭐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모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우리 미팅 자리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일종의 살짝 두려움도 느껴지게 되잖아요. 하물며 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리고 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따봉을 날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되게 큰 두려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막연히 피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이 격려의 마인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모임에 한 번 나갔다고 바로 내 환경이 막 변화가 되고 운명이 변화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완전히 이곳에 소속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내가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의 아비투스가 나에게 서서히 스며들게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내가 접속을 했다면 그곳에서의 이 꾸준함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DNA를 변화시키는데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운명의 변화는 지속성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바로 여기 크랩 멘털리티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개를 잡으면요, 그 개를 이렇게 바게스 같은 데다 이렇게 던져 놓는데요. 근데 사실 이 바게스에서 개는요, 스스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들을 여러 마리를 넣어놓게 되면 서로 붙잡아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죽음의 그런 바구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야, 그게 될 것 같아? 꿈 깨고 너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너는 지금 속고 있어. 야,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 과연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준 얘기인가? 아니면 이 바구니에 던져져 있는 개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인가를 잘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 이동을 위해서는요,
낯선 곳에 나를 던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낯선 곳에 나를 던진다면 뭐가 필요하다? 지속성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본인 심리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사람은 진짜 그릇이 커. 그 사람은 급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인물 마음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심리 자본에서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바로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인드셋이란 책은 캐럴 드웨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봤었는데 정말 제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 중에 한 권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짓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 고정 마인드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장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든 간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훨씬 더 큰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심리 자본,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한계치가 변하게 되겠죠. 이걸 바로 심리 자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급이 다른 삶을 원한다면 이 심리 자본을 단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보면 역경이랑 시련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을 했을 때 누군가는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할 때 오히려 이 실패를 도약으로 밟고 일어나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상류층, 중상층, 하류층 중에서 바로 상류층과 하류층들이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중산층이 가장 없는 게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상류층에 있는 아이들 또는 상류층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회복 탄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내 주변 사람들, 이 상류층이라고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상류층도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팽배하게 내가 주변에 보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렇게 그냥 도약의 발판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상류층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류층은 반대로 정말 나 이렇게 살기 싫다, 나 정말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이거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던 거죠. 그래서 하류층한테도 이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뭔가 원하면 뭔가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증명해내는데 노력을 하지만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환경 기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역경과 시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실패가 나타나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게 바로 중산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어렸을 때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이 환경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바로 이 심리 자본, 회복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로 많이 늘어나면 내가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어린아이일 때만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이 돼서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내 마인드를 바꿔내면 누구나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여유로운 동행자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에게 회복 탄력성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나는 여유로운 동행자인 부모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내 배우자가 여유로운 동행자여도 내가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또는 내 주변 친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반대로 내가 여유로운 동행자가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 자본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취와 유지에 대해서 좀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은 목표는
이 지지자가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또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관대함과 자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관대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관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부심은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양을 갖고 오는 걸 자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게 관대함과 자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상류층은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결과는 그냥 당연히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주변에서 내가 칭찬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를 얼마나 얕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불쾌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나는 그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다지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러스 칭찬에 휘둘리지도 않는 게 바로 이 상류층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정, 반응, 분노 이런 것들과 조금 제3자처럼 거리를 두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상류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관대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성취를 했으면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는요, 반드시 올바른 품성이 성공을 유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오르려는 욕구를 누구나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야, 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 오르려고 하는 욕구는요, 창의적인 불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화자본입니다. 자, 이 문화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요, 7가지의 자본 중에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자본보다도 훨씬 더 높이 평가가 되는데요. 사실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합쳐졌을 때 사회적인 명성이 가장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문화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려운 이유가 고유성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만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고유성을 온리를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자본이 바로 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자본에서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요. 상류층 사람들은요, 3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용한 부, 막 떠벌리는 부가 아니고 조용한 부를 갖고 있고요. 눈에 띄지 않는 소비를 하고요. 세 번째가 애써 과시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말 그 상류층 사람들은 막 내가 가진 걸 막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류층 사람들은 이 중산층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으쌰으쌰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류층은요, 지역에 머물고요. 중산층은 전국을 보고요. 상류층은 전 세계로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자본이 많을수록 부유함이 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문화를 가지고 내 퀄리티를 증명해내는 게 바로 이 문화 자본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계층마다 우선순위가 다른데요. 상류층 같은 경우는 우리 성취한 것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성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중산층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높은 수준의 자녀 교육이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류층은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류층은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 같은 경우는요, 부가 증가할수록 막 효율성이나 유용성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대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효율성이나 유용성이 자신의 퀄리티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상류층들은요, 이게 바로 나의 세련됨과 나의 우아함을 올려줄 수 있는가, 나의 고유성을 올려줄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 문화자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자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단순히 돈만 많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진짜 대를 이어서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더 고유성을 만들어 갈수록 이 문화자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식자본입니다. 자, 이 지식자본 같은 경우는요, 지식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지식을 쌓는 겁니다. 뭐, 대학을 가서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졸업장을 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게 학습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는요,
지식이 능력이 되도록 부단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학습의 단계라면 2번은 익힘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부유함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지식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바로 내가 익힌 것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조의 영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비투스의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똑똑하고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이 3번의 지식의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거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분야의 지식은요, 특권층 출신이 아닌 지도자가 어느 분야에 주로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뭔가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성공자들이 있는 환경들이 있을 텐데요. 그 환경에 지도자, 정말 우두머리들이 주로 어떤 출신이냐, 이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특정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에서 정말 지도자층으로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애초에 이미 다 상류층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일반 중산층이나 하류층이었던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성공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나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었거나 하류층이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도구를 통해서 성공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요, 정말 좋은 분야의 지식 자본이 존재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을 찾거나 내가 계층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았는데 그곳이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 자본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 내가 가진 가치관에 맞게 팀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일보다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인데요. 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요, 팀 구축하는 거 쉽나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그게 옳다고 여긴다고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는 이유는 내가 내 사업으로서 내 스스로 내 아비투스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너럴리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페셜리스트는요, 어떤 한 가지의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도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말 전문가분들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진짜 사업가들은 제너럴리스트, 다양한 분야를 어느 정도 조금씩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너럴리스트인데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완전 전기차의 전문가거나 아니면 우주 산업의 완전 전문가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일을 하죠. 반대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생필품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생필품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생필품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반적으로 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자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상류층 하면 경제자본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정말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요,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 택시에서 우는 게 더 낫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세 가지는요, 돈, 관계,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첫 번째는 내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빈털터리인 상황이거나 이게 바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상황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돈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벼락부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 사람한테 옛날 관계를 쉽게 잃어버리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벼락부자들이 많이 느끼는 건데, 예를 들자면 로또를 갑자기 당첨된 사람이 정말 이전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정말 관계도 잃고 돈도 많이 잃어가지고 불행해진 사람들 이야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벼락부자 증후군인데요. 내가 그 부유함을, 내가 그 경제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식이나 아니면 금융 IQ 또는 내 그릇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부유함도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 부유함을 학습을 했을 때 진짜로 멋진 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최고 연봉이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경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정적인 안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들을 갖고 있고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도약을 하려면 자립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자립을 다른 말로는 경제적인 자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자립은요, 바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슈퍼리치는요, 모두 다 기업가 또는 투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경제 자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라는 건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사업 자체가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될 거, 기본 전제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자녀분들은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잠깐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냥 내 사업을 하는 게 그냥 전제 조건으로 내 삶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게 되죠? 되게 위험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슈퍼리치는 계속 상류층에서 나오게 되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지면서 빈부격차가 자연스럽게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제자본의 부재이고요. 이 경제자본을 쌓기 위해선 금융 IQ 그리고 금융 지식을 쌓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체 자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7가지 자본 중에 제일 멋진 자본 중에 하나가 신체 자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몸은요, 못된 고자질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맞는 말이지 않나요? 이 몸이 신체 자본이 정말 멋진 분들 같은 경우는요, 노력, 과시, 지위의 상징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죠. 왜?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신체 자본은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훌륭한 신체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게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자본은요,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건강 상태나 아니면 내 몸 상태 그리고 내 정신 건강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상류층은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요, 하류층은요, 건강을 선천적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지만 정말 애초에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진짜 상류층 분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류층 분들은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 비타민 먹어도 그냥 다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자, 이게 결국은 다른 차이를 점점점 벌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7가지 자본 중에 이 신체 자본 하나가 망가져 버리면요, 나머지 6가지 자본이 하나도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자본은 가장 모든 거에 기초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체 자본은요, 아마 나를 가장 7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력을 한다면 딱 2개월, 3개월만 해도 내 신체 자본을 멋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신체 자본을 단련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언어 자본입니다. 우리 언어 자본은요, 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밀어가 있고 한정어가 있는데요. 정밀어는요, 이 가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되는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요. 한정어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되게 천박함과 실수로 변질이 가능한 언어를 바로 한정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와 이분은 말 정말 예쁘게 하신다. 아 이분이랑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정밀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왠지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그냥 다음번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정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이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는 사람이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잘 맞아지면 맞아질수록 어디서든 인정받고 어디서든 예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관계없이 그 존중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존중이 상대방을 정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되게 대우해주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실 자신의 품격,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용도로서 이 상호 존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간에 상호 존중을 잘 해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실 빛이 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상호 존중의 힘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카운터 시그널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는 것을 카운터 시그널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언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기분 나쁘게 그렇게 과시한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와 이분은 진짜 멋지다. 이분은 정말 그 멋진 삶을 살아가고 정말 상류층의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적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카운터 시그널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정밀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한정어를 적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에게 이 카운터 시그널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 자본은요, 바로 집과 가족 식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류층 자녀들은요,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면 내 가족을 당장 산육층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내 언어 아비투스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 언어 아비투스를 정말 멋지게 만들면 만들수록 내 자녀에게 이 바로 언어 자본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가족 식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변화시켜 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섬세하지 못하게 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연장을 들고 문을 부술 기세로 달려드는 인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찔렸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말 공격적인 언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되게 강한 언어 표현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계속 그 연장을 들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말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먼저 멋진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회자본입니다. 자, 가족이 사회자본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류층 자녀 같은 경우는 최고의 교육과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고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인맥들이 그리고 많은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상류층의 좋은 인맥들을 계속 형성하게 되고요. 성공에 대한 갈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반면에 하류층 자녀 같은 경우는요, 모범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고 벤치마킹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요. 여풍과의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아까 크랩 멘탈리티처럼 나를 계속 붙잡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과 싸우면서도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점이 있고요. 그냥 갈등과 소외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 주변, 내 가장 친한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오히려 방해를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과 소외감도 느끼고요.
내가 해보지 않은 길을 내 스스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도 또 하류층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자본 자체가 되게 약하고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 관계는요, 회전 교차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인데 이 회전 중인 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류층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전 교차로에 내 차를 넣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차들과 거의 비슷한 속력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퀄리티도 비슷해야 되고요. 나를 껴줄 수 있게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족에서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바로 주변 사람들이 사회자본을 만든다고 하니까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는데 내가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크랩 멘탈리티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활용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몸담고 싶은 곳에 이미 도달한 사람, 성공자가 있는 사람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 팀에 나를 집어 넣어버리면 내 아비투스가 지속적으로 내 사회자분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주 크랩 멘털리티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환경을 확장시키는데 이 크랩 멘털리티를 또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류층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 상류층으로 정말 많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환경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환경에 나를 집어 던져서 거기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내 DNA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꼭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롤모델과 조금씩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요.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들도 롤모델로 삼고 그분을 모방하려고 한다면요.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롤모델을 찾고 그분을 모방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인 환경에 여러분들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플렉스 관계에서 멀티플렉스 관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플렉스 관계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SNS에서 교환만, 연락처 교환만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요, 이 단계를 넘어서 공통 관심사나 정말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티플렉스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관대함과 자부심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기버가 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멀티플렉스 관계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기버가 된다면 이 멀티플렉스 관계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의 개수가 정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 커뮤니티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딱 10명이 모였더라도 이 10명에 정말 이 커뮤니티의 질이 많다. 정말 커뮤니티의 질이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멀티플렉스 관계에서도 커뮤니티의 질을 올릴 수 있는데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에, 계층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아비투스를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아비투스를 갖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약 이쪽에 있는 아비투스를 갖고 있다면 만족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좀 더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다.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고 내 자녀들을 정말 더 멋진 아비투스를 갖게 만들고 싶다 한다면 내가 먼저 이쪽에 있는 이 성공자들 상류층의 아비투스로 변화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기만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